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치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한 탓에 아직은 남편과 신혼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시아버지에게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을 만큼 매우 진절머리가 나네요. 남편과는 큰 싸움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유독 시아버지와는 문제가 많았어요. 게다가 1+1처럼 따라다니는 도련님까지도 곤란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만 달콤하게 지내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일이 있었네요. 우여곡절을 견뎌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남편은 참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 남편은 34살이고 늦은 나이에 같은 병원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다. 원래 34살쯤 되면 좋은 남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별다른 기대 없이 나간 모임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남편의 첫인상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선한 인상의 남편은 세심한 배려도 잘해주며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카페에서 처음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냅킨을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다정하게 보였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남편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다 보니 참 잘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첫 만남 이후 자주 만나다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 시절에도 남편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치과에서 일하다 보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퇴근할 때쯤 온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남편은 퇴근하고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면 차에서 내려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도 힘들었지? 푹 쉬라고 내가 잘 시트도 켜뒀어. 안 그래도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괜찮아? 퇴근하고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려면?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 자주 데리러 와줘서 정말 편했어요. 아무리 일반 회사라도 퇴근하면 모든 직장인들이 피곤할 텐데 남편은 항상 제 걱정을 먼저 했고 저를 데리러 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곁을 든든한 버팀목처럼 지켜주던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제가 남편의 프로포즈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도 시댁의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택시기사이시고 어머님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처음 보는 예비 시댁은 시어머니만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지와 도련님은 식후 운동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여러 차례 보신 것 같이 말씀을 걸어주시고 친절하신 목소리로 다양한 질문을 하셨어요. 시 아무리 애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래도 말 없이 반만하시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서 괜히 신경이 쓰인다고 하셨어요. 시댁의 인사도 가기 전에 남편이 아버님이 원래 무뚝뚝하시다고 귀뜸을 해주셔서 원래 그러신 분이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걸어볼까 고민하던 참에 아버지가 말씀을 꺼내셨어요. 우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해줄 게 없어 둘만 알아서 하라는 거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지만 늦은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 각자의 집에 손을 벌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침착하게 아버지께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모은 돈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하길, 그래, 며느리가 야무진 면모가 있네.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뭐든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서 마음이 다했다.
남편도 아버지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 이후 남편이 모아둔 8,000원과 제가 모아둔 7,000원을 합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제와 남편을 따로 부르면서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를 앉혀놓고 아버지께서 제대로 된지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긴 세월을 살 수 있다고 하며 너희가 잘 살기를 원하면 내가 뭘 해주겠느냐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꼭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넓은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단점은 시어머니 집과 15분 차로 거리에 있다는 것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저는 어머니와 늘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도 저희 부부가 바빠할까봐 반찬을 챙겨주시는 친절한 시어머니여서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 집안일로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치과에서 일하다 보니 토요일 오전에도 출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주말에 밀린 빨래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나 돌아왔을 때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오면 피거나 날까봐 빨래도 해놓고 그 먼지까지 다 닦았어요. 내가 할 일도 남기지 않고 맨날 혼자 다 하고 주말에는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사는 집이니까 누구 하면 어떨까요? 남편은 결혼 전이나 후에도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제 어플을 지켜주었습니다. 사실 아버님 안 보면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시아버지는 표정이 좀 퉁하고 또한 잠깐 말만 들어도 군대식 말투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입버릇으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아버님 같은 남편 아빠가 되는 건 안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늘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특별하셨는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 시아버지의 실체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었고 처음으로 시댁에서 명절을 보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렸어요. 남편과 시댁에 도착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를 맞이해 준 건 어머님뿐이었어요. 아버님은 일하러 가셨는지 물어봤을 때 어머님은 손수레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어제 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다고 해. 나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깨어있는지 모르니까 골치만 아파. 우리 둘이 준비하자고. 어머니의 말에 남편과 함께 조용히 들어와서 짐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우리 세 명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충격적인 모습으로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기름 냄새가 나서 뭔가 잘못된 줄 알았죠. 근데 아버님이 인구의 사각 팬티를 입고 나오셨어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남편도 아버지를 보고 한 소리를 했어요. 아버지. 며느리라 할지언정 그런 옷차림이란 무슨 뜻이에요? 어서 입고 다니세요. 집에서 내 마음대로 지내겠다는 게 왜 그리 큰 문제입니까?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차림도 아니고 아예 속옷만 입고 나온다는 건 믿기 어려웠어요. 어머님도 옷 좀 입고라고 하셨지만 아버님은 더 화를 내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앞치마를 풀고 아버님께 말했어요. 아버님, 저가 지금 너무 불편해서요. 이게 처음 명절인데 음식도 준비할 수 없고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저 나가겠습니다. 제 말에 아버님은 화를 풀려고 하셨지만 남편이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 거실 중앙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술이 덜 깨어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실체는 안에 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겨우 아버지의 옷을 챙겨드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대체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신 아버지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보며 소리 크게 말했습니다. 명절 음식 하루 이틀 준비하고 한참 넘게 준비만 하는 거야. 나를 굶겨 죽일 셈이야. 점심 차려와. 아버지는 거실에서 배고프다고 소리를 질렀어. 어머니는 적응된 사람처럼 대답도 하지 않고 밥 차릴 준비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가부장적인 집이 요즘에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족들 위해서 지배하는 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야 남편이 왜 입이 닳도록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고 했답니다. 저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밥상을 차려는 어머니를 말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점심 준비하시라고요. 아버님, 배고 번푸시면 저랑 내가 남은 일들을 챙겨줘도 좋을 텐데 어때요? 지금 주방은 어지러운 상태인데 생선까지 어떻게 준비하나요? 어이쿠, 미리 씨의 이 팔자가 이렇게 발생해야 하나요? 괜히 토담은 연일 안 좋아져요. 하지만 다행히도 큰아들은 아빠를 닮지 않았어. 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은 명절 음식 준비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점심까지 준비하고 계시려고 하셔서 정말 대단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냥 받아들여도 된다고 말해도 아버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사람이라며 난생 처음으로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머님의 말씀을 막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없다고 생각하라며 남편도 나를 달래기도 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가족들이 이렇게 참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어머니에게 막말을 했다. 어머니가 분주하게 준비해서 상을 차려갔는데 아버지가 뭔가를 말했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편히 내가 정신이 나갔나. 나 어제 술을 마셔 취했나. 근데 어떻게 상에 국물이 하나도 없어? 지금 서방을 우습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점심만 이렇게 먹어요. 저녁에 찌개라도 차려줄 거예요. 그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려? 당장 김치찌개를 끓여와 가서 막걸리도 조금 사오고. 아버지는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어머니가 차려낸 밥상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반찬 투정을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내려놓은 숟가락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안 드실 거면 제가 먹을게요. 지금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 정도면 어머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드린 거예요. 저의 돌발 행동에 아버님은 어안이 벙벙한 죄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말을 더듬으며 말씀하시더니 남편께 말려주러 가셨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고 안 그래도 됐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제가 그렇게 행동한 줄도 모르고 얼떨결에하는 행동이라 놀랐었지만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저도 그래도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였죠. 한 번 밥상을 빼앗기고 나니까 약이 더 올랐는지 더 강하게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방에서 얼굴도 내밀지 않고 물을 떠다 주라고 고함치는 것이 일상이었죠. 명절 때는 손에 물을 마르게 할 틈 없는 어머님은 가연한 남편에게 심지어 물까지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주 어머님을 불러도록 하나 정수기마저 아버지 방으로 옮겨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까지 참지 못하시고 방에서 나오며 말씀하셨죠. 내가 속이 뒤집혀서 못 살겠어. 지금 당장 김치찌개 끓여와. 그리고 막걸리 사와. 하늘같은 시아버지를 뒷방으로 쫓아버려 여기에는 여자 목소리들이 담장 너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여자 목소리가 담벽을 넘어서 대화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님께서는 진절머리가 난 듯이 한숨을 쉬며 군의 찌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소리를 더 하려 했지만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 참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듯이 어머님을 북하졌어요. 왜 이리 느린 건지 막걸리 한 병 만들어 오는데 찌개를 올리면 좋지 않느냐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저의 말을 듣지 않고 가게로 뛰어나셨어요. 아버님의 고함에 질려서 어머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가서 막걸리라도 가져올까요? 사올까요? 아버님 계속 쉴 것 같은데, 아니다. 넌 신경 쓰지 마라. 미안하다. 내가 처음 명절인데, 나이가 먹어도 저놈의 성질은 머리가 안 변해요. 어머님 혼자서 발을 동동 그릇을 넣은 게 마음 아파서 물었는데, 어머님이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이 뒤가 막힌 상황에 아버님은 연신고함 지듯 말했고,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담장 넘으면 요 층간소음으로 신고 들어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아버님 해달라는 건 다 하고 있잖아요. 뭐야, 넌 어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대들어 대들긴? 대들려서 즐겁지 않고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으시려면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매서운 신세계들거리십니다만 그래도 고함을 지르는 것은 그만두셨어요. 여전히 명절에 아버지 밥상까지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함이 조용해진 것에 기쁨을 느껴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과 주방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혼란스러웠어요. 저같이 서툴고 모자란 사람이 아버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물어보았고 남편은 명절 내내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 명절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말없는 시아버지로만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모인 줄을 상상조차 못했네요. 혹시 술이 적게 먹지 않았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후로 날 기혼해도 아이를 낳고 크기 싫을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았다. 그러니 그 이상한 행동을 시작해 나타내셨어요. 아버지는 분명 결혼할 때 돈 한 푼이라도 더 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게 당당히 돈을 요구하시는 것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일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놀랍게도 대출 이자를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지금 사는 집에 아직 대출이 남아있다면 이자를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가 차서 저는 아버지께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 집에서 살았던 적도 없는데 어째서 제가 아버지 집에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너도 이제 우리 집을 떠나가서 시대에 맞춘 현대 시설도 못 나가요. 저희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안 쓴 돈으로 이자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 아버님께서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는 괜찮다고 하신 적이 많았는데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나요? 화를 내시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대출 이자를 안 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신지 아버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너희 아들 키운 값으로 용건이나 두둑히 주고 그 정도는 해야지. 다른 집 며느리는 말 안 해도 적적 주더라. 아버님께서 다른 집이랑 비교하시게 되면 조언할 말이 많은데 예상했던 대로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아버님께서 가르친 게 없는데 후에도 늘 아버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회사라서 먼저 통화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겠습니다. 전화는 끊었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고 싶지 않았고 받을 수 없었어요. 하느라 못 받은 적도 있죠. 아버님한테 너무하지 않나 싶긴 했는데 먼저 너무해 보이는 아버님을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 핸드폰을 보니 아버님께 문제가 있다는 문자가 왔어요. 시집 올 때 $10,000를 받았으니 택시를 바꿔야 한다고 3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시집 올 때 몸만 왔다는 아버님의 문자가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겠다고 예물이나 예단을 생각했더니 아버님은 제가 몸만 왔다고 하시는 건가 봐요. 그런데 신혼집은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저희 집 앞으로 오셨습니다.
아버님의 논리에 따르면 정말 많은 돈을 아들도 안 남기고 딸로는 아니겠나요? 제가 아버님의 돈 타령에 대해 언급할 수도 없다는 답장을 보내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퇴근 후 집에 바로 갔지만 집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불청객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비꼬듯이 말씀하셨다. 며느리가 돈이 없다니까 내가 밥이라도 먹으러 왔다, 고요. 남편은 아버님과 제가 낮에 했던 통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중간에서 눈치만 살며시 살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알아들으라는 듯이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버님 대출 이자도 못 택시를 바꾸는데 돈 한 푼도 주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집 올 때 몇 개 만화 못 따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집 올 때 몇 개 못 가져온 것을 아버지 밥상이라도 차려보려고. 저와 아버지의 대화를 듣던 남편은 경악해서 아버지를 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한참 후에 남편은 아버지를 보내고 들어왔는데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제가 괜찮다고 했지만 너무 미안해하는 남편이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은 앞으로 아버지 전화도 받지 말라며 모르는 척하라고 했어요. 이날 이후부터 아버님께서도 뭔가를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오만한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점점 더 심한 행동을 보이고 계셔요. 우리 신혼집이 시대 지나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방아쇠를 누르시듯 들리기 시작하셔요. 참새는 방아쇠를 누르고 가는 것을 지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택시 기사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일이 끝나면 집으로 오시는데 우리 집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짓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차피 제가 먹으려고 차렸던 저녁인데 숟가락 하나 더 올려 먹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아버지께서 술을 마시고 2차론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날 남편이 야근을 하는 바람에 술에 취한 아버지를 말리려는 여력도 없었습니다. 입이나 다물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땅콩을 드렸죠. 몇 잔이나 물을 주었더니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지금 술상이라고 하죠? 응, 그래요. 아주 돈 없는 시댁이라고 무시하는 거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버님이 취하셨으니까 냉수를 드시고 속을 차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냥 마시고 집에 가세요. 저도 피곤해요. 아버지는 제가 피곤하다는 말에도 신경 쓰지 않고 안주와 술에만 집착했고 나도 아버지의 말에 대답을 잃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은 아버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쳤어요.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말도 말고 내 아들 교육도 대접도 따끔하게 하시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무슨 좋은 것을 하셨다고 며느리의 일을 하세요. 내가 된다면 도망갈 것 같아요. 어서 나와주세요. 남편은 만취한 아버지를 끌고 나오려 했지만 아버지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벽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은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아직 어리다고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래서 너 때문에 아기를 못 낳아. 근데 너는 뭐가 잘난 것 같아서 아이를 얻었다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없어도 몸만 들고 시집 왔으면 할 일은 해야지. 저는 아버지의 말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낳아도 이런 친할아버지를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다 말할 필요도 없고 날 좀 가려주세요. 자기만의 잘난 척에 빠져 살다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문제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기에 마음을 쓰지 말고 일 좀 하세요. 안방에서 잠시 쉬고 가야겠어요. 내가 할 말을 어떻게든 대충 피해가려고 하는 아버지는 미안하지만 양해해 주세요. 아버님은 마침내 포기하고 5분 동안만 속옷만 벗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중 나를 막으려고 남편이 나를 막은 건데요. 남편은 아버님께 한 번만 그만하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아버님은 귀가 차게 퇴근하셨어요.
술에 취한 아버님이 지루해서 집을 나가고 싶어 하는데 말이에요. 아버님을 방치하면 동네 주민이 창피해할 수도 있어서 남편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데려다주고 오겠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전화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날 우리 부부는 경비실부터 온갖 집에서의 민원 전화를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리를 겪고 나니까 한동안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라고 하죠. 아버님이 피가 남편에게 내려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피가 도련님에게로 이어졌다고 하더군요. 대체 이 집 시댁 사람들은 저에게 돈이라도 맡겨둔 건지 의문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련님이 굳이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는 걸 듣게 되었어요.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만요. 도련님은 꼭 급한 사람처럼 다음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오랜만에 도련님을 보기로 했어요. 저는 도련님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가 아니어서 불편했는데 그래도 이 기회에 친해져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평소에도 살림이나 착한 도련님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양손 가득 뭘 들고 왔다는 게 이상했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시나요? 도련님은 원래 좀 싸가지가 없는 성격이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어도 꼭 아버지 편을 들거나 남을 대하는 태도가 무심한 것이라고요.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체면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온 것으로 보이는데 부련님이 가져온 가방 안에는 보험 관련 안내서가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제 얼굴을 보거나 무엇을 사오기 위해 왔는지 알 수 있었죠. 제 예상이 맞았고 도련님은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좋은 상품이 있어서 가장 먼저 가져왔어요. 사람은 종신보험 하나쯤은 가져야죠. 요즘 없는 집에 살면 어때요? 죽어야만 지금 들어야 할 보험이 왜 있죠? 우리는 아직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부련님은 남편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 가입해야 한다는 걸 2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진짜요? 좋은데 형이라도 가입해. 벌써 우린 아직 필요 없어. 나중에 생각이 있으면 얼마 칼게. 값 인하면 먹자. 남편의 말에 토련님은 갑자기 정색을 했습니다. 홈을 팔려고 하는데 저희 부부가 시큰둥해 그런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거 얼마나 한다고 안 들어줘? 둘이 벌면 많이 벌 거 아니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가입해. 도련님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하나라도 꼭 가입하라며 툴툴거리며 말하더군요. 보험이 무슨 적금도 아니고 게다가 죽어야 나오는 보험을 왜 들겠어요? 물려줄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거절했던 이 부장은 강요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좋게 말해 다음에 듣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련님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지금 이것을 가입해야 하는데 12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해. 너무 급해서 이제 가입해야 된다고. 돈을 버는 것을 왜 우리에게 강요하냐고 하면서 그가 선호하는 제품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면 된다고 했어요. 도련님은 도박이라고 말하자 종이를 식탁에 내려치며 화를 내며 마른 수습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에게 말했어요. 형수님, 우선 지금 돈이 급해서 보험을 팔았는데 환불 요청을 받아서 7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요. 빌려주실래요? 아니면 이거 가입하지요?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데요. 게다가 가입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세요라니 버키가 차다 부녀입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잠잠하다 생각했더니 이제는 도련님이라니.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네요. 전 너무 당황해서 도련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종신보험을 아버님께 말씀드려봤어요. 아버님도 그렇고 도련님도 그렇고
왜 돈이 없으면 우리 부부에게 오시는 건가요? 우리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도련님은 더럽고 치사하다며 꺼냈던 서류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저한테 700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형수님, 내가 700만 원 다음 달에 꼭 갚을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그냥 주는 것도 싫고 갚는 것도 싫으니까 제발 가주세요. 저희 옷 때문에 아버님께서 도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도련님에게 그만하라며 손서를 적었고 도련님은 군시렁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시집 올 때 친정에 손은 벌려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진 것처럼 나왔는데 아버님의 증조 친구분까지 맡긴 돈이 있는 것 같아 기가 막혔어요. 이 사실을 듣고 어머님은 저를 볼 티가 없다며 전화까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반찬을 많이 만들어주시거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꼭 우리 부부를 챙겨주시던 어머님이셨는데 이번에는 집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당장 아무 불편함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암보험, 치과보험은 증조친구를 통해 가입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차피 가입하려던 보험이라 생각되어서 배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조차 도련님은 무참히 짓밟아버리시더군요. 이번 일로 도련이 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보험에 가입한 후에 그러더니 너무 어이없어서 왜 차를 뽑냐고 물었더니 도련님은 당당하게 말하셨습니다. 종신보험은 다른 사람에 팔려면 차가 있어야 전국으로 영업을 간다잖아요. 준준형으로 한 대만 뽑아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니까 내 봉지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셨다. 도련님의 태도는 딱 그 모양이라서 이게 바로 도련님을 좋게 보기 어려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보험을 한번 들기 시작하면 한 줄씩 사탕 같은 보험에 들어쏜다겠습니까? 계속 거절하고 전화도 안 받았더니 도련님께서 문자 폭탄을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가족들께 이런 짓 말라고 하세요. 가족은 서로 좋은 버드로 지내고 살아야 돼요. 가족끼리 왜 그런 건가요? 이런 방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내 핸드폰을 전화받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똥은 무섭다는 이유로 피하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이유로 물리는 생각으로 남편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결국 한동안은 아버님과 도련님 소식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엄마는 종종 나를 초대하셔서 함께 밥을 함께 해요. 식사 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손해를 입지 않은 채로 지내던 중 도련님 덕분에 상견례에서 아버님을 마주해야 했다. 아버님은 꼭 오라고 하셔서 남편과 함께 상견의자에 앉았는데 도련님은 딱 도련님 같은 여자를 데려왔다. 딱 봐도 술집에서 일할 것 같은 날라리 스타일의 여자가 껌을 씹으며 앉아 있었다. 저희 아버님도 범생이 스타일은 아니셨지만 들이붙여보니 봄의 양아치가 다 보이는 정도였다. 그러나 예비 동생은 지켜볼수록 생각과는 다르게 착한 사람이었다. 식사를 시키고 기다리는 중에 어머님은 비동생에게 그녀의 직업에 대해 물어보셨다. 봤는데 그동안 우리 아들이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보다니. 직업이 뭐예요? 저는 일 안 해요. 왜요? 안 해서 싫어하세요? 저는 예비 동사의 대답에 맛이 더 물을 뿜을 뻔했어요. 상전의 자리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지 못할 거라도 물어본 것처럼 예비동서는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안 그랬죠. 분위기는 싸이 저만 같죠. 그런데도 예비동서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껌을 소리내서 실실거리고 아버님은 결국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껌을 씹는다. 조금 뱉어줄래? 이거 10분도 안 됐어요. 그러는 건데 왜 이래요? 아직 결혼도 안 한데 갑자기 인사를 드리는 건데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죠.
전 예비 식구의 말에 거의 박수를 쳐야 할 뻔했어요. 이야기가 많지 않은데 아버지 말에 대답하는 걸 보니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아버지는 예비 식구의 말에 헛웃음을 치며 못하는 말이 없다 고 화를 내셔서 그러나 예비 식구는 아무 반응도 없이 계속 건법을 하다가 식사를 나오자고 했다고 하네요. 저는 예비 식구가 온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잡으러 온 호랑이였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하고 생각해보니 도련님의 얼굴은 반반인데 성격은 더럽게 나쁘기 때문에 딱 그런 여자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서가 버릇없이 행동하고 있지만 아버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체면을 지켰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예비 동서의 친정은 현금 부자로 소문난 알부자였다는 거죠. 이제는 아들이 장가들어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들의 인생에 돈을 건드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예비 동서가 같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집에 가보니 그는 아니었다네요. 예비 동서는 거실에 앉아서 아버님과 과일을 먹고 있었고 어머님은 혼자 주방에서 바빠하셨습니다. 저는 곧 어머니께 갔고 그녀가 혼자서 이처럼 많은 일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고 그것은 내가 해야 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너도 이제 퇴근했을 텐데 거실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집에 갈 때 맛있는 것을 사다 줄 테니까. 나는 어머니의 말에 거실을 보러 갔는데 화가 나서 동서를 불러 같이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막혔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좁아서 방에 3명이나 들어가면서 2명이서 좀 하세요. 우리 며느리 배가 고픈데 졸려하고 있으니 꽃길을 시켜야 해.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전인 동서를 며느리라고 부르며 감싸듯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어렵게 살아왔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은 저를 딸로 오해할 정도였어요. 나는 이렇게 키워주고도 보고 나아가 나갈 것 없이 부양받고 싶어 했던 내 아버지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서러웠어요. 어머니의 말을 듣자면 동생을 용돈으로 아버지에게 31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돈으로 쓰는 며느리만 좋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가족의 처지도 모자라는 듯 나에게 돈 축의금 얼마나 할 거냐 와 같이 물었어요. 나는 당황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해왔어요. 우리 막내 체면도 있는데 한 명은 200만 원 정도의 형수에게 해줘야 하지 않겠니? 너도 200만 원 해라. 그 돈은 필요 없고 축의금은 우리 것이야. 부부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돈으로 쪼개서 군대마다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축의금을 대출로 가져올 수는 없고 우리는 절제하여 결혼식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장소로 도련님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어요. 500만 원을 내어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아버지는 만족스럽지 않으신 모습입니다. 도련님의 결혼식이 끝나고 다음 날 저는 휴가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은 출근 중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화가 나신 모습으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연아야, 넌 친정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축의금이 500만 원이냐? 내가 분명히 2천만 원을 요청했었잖아. 대뜸 아버지에게 욕을 듣고 할 일 다 했으니까 화가 나서 아버지께 소리쳤어요.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도 많은 일이죠.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겠어요. 매번 저만 보면 돈 테러인가요? 아버지만큼 더 시집올 때 했던 일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았던 화를 아버지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손을 올려 제 뺨을 때렸어요. 황당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버지께서 즉시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크면서 아빠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던 저는 시집와서 시아버지께 축의금 500만 원을 드렸다고 맞은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날 아버지를 쫓겨나고 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은 제게 화를 내며 물었고
저는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해서 쫓아갔어요. 남편에게 털어놓은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러움이 더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친정 아버지께 전화해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당장 짐을 싸서 나오라고 화를 내셔서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자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도 화가 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개새끼를 데리고 살았는데 너 괜찮니? 큰 애가 와서 집을 뒤집었어. 왜 그러나 들어보니까 너한테 손찌검에 딱 일 놀라지 모냥. 어머님 더 정말 억울해요. 그래, 내가 님 안다 알어. 걱정 말고 큰애 지금 다시 갔어. 일단 푹 쉬어.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나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고 말하더군요. 내가 미안해. 아버지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저런 사람 내가 중간에서 못 끊어서 너만 피해본 것 같다. 미안해. 일어나. 괜찮아? 당신도 속은 상했겠지만 그동안 내가 너무 말로만 위로해 주려 했나 봐. 이제는 아빠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앞으로는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남편과 서로 안아주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만큼 화가 난 친정아빠는 다음날 시아버지를 제압하고 제 차에 태우고 시댁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원래 아빠는 예전처럼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운동선수보다도 크게 커진 거예요. 아빠는 저를 차에 태우고 시댁으로 향했지만 시아버지가 새 택시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엑셀을 밟아 들이받았어요. 그 후 아버님 택시에 붙어있는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셨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차에서 내려오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아버님은 노발대발하며 나오셨고 아빠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뺨을 내리쳤습니다. 덩치가 커서 손도 큰 아빠가 아버님을 때리자 아버님은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어요. 아빠는 바닥에 쓰러진 아버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때려. 나도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21살 먹거리도 안 될 놈이 몸뚱이도 하나 제대로 못 놀려서 나가 떨어지는 게 어딜 덤벼. 당장 내 딸한테 사과해. 아버님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우리 아빠를 쳐다보셨어요. 아빠가 또 손을 들자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어제 내가 내게 너무 잘못을 저질렀어요. 미안해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어요. 우리 딸을 때리고 있는 손가락을 흔들며 저는 어디 있어? 미안해요. 큰 며느리에게도 미안해요. 앞으로는 결코 그런 짓을 안 할 거예요. 아버님에게 사과하고 싶다. 폭행으로 신고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끝까지 아버님을 더 강하게 때리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았어요. 아빠는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협박하며 손가락을 흔들며 한 번 더 시도해봐. 돈에 대해 얘기하려면 찾아와서 말해. 아버님은 비겁하게 알아냈어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꼴이 어찌 50번째야. 사과와는 별개로 지금 시아버지랑은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만 생각하면 징글징글하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그날 이후로 아버님과는 겸상도 안 하세요. 아버님은 월 300만 원의 용돈을 주는 둘째 며느리 시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랑 남편과 셋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버님은 자기가 사과도 했는데 왜 자기는 빼고 가냐며 투덜했어요. 그러나 저는 깊이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를 두고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어머님과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어머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 함께 듣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다 보게 되었어요. 지나간 과거에 너무 오래 고통받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돈은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모두들 현재의 관계를 잘 보존하며 즐겁게 살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